충청과 호남 지방에 호우경보가 확대되며 충청 이남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내일까지 100에서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 산사태 위기경보도 계속 확대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강 수위가 계속 오르면서 서울 잠수교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모두 금지됐고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 통제 구간도 늘고 있어 출근길 큰 불편이 우려됩니다. 주택가 축대가 무너지거나 침수되고 정전 피해와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미국, 영국에 이어 유럽연합, EU도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 철폐를 공식화했습니다. 중국은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금 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발언을 신청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는데 북한의 안보리 발언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등 MOU 3건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합의했는데 두다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를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총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가 오늘까지 인력 확충 등 요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현장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정부는 허용하는 파업 범위를 벗어나면 업무 복귀 명령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수도권의 호우경보가 오늘 오전 5시부터 호우주의보로 대치됐습니다. 하지만 충청과 호남 지방은 호우경보 속에 내일까지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호우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도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요? 네, 보라색의 가장 강한 비구름이 지나는 곳들인데요. 시간당 6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서부에는 여전히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이고 수도권 지역은 강한 빗줄기가 다소 잦아들며 조금 전 경보가 주의보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탓에 충북 청주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안성과 김제 등 곳곳으로 산사태 주의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강한 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모레까지 시간당 8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충청과 전북에는 시간당 최고 100mm의 극한 호우가 예고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충청과 전북에는 내일까지 300mm 이상, 경북 북부 내륙에도 250mm가 넘는 호우가 집중되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호남에도 최고 200mm, 서울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뿐 아니라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 수위가 계속 오르면서 잠수교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금지됐는데요. 서울 동부간선도로 전체 구간도 통제되는 등 출근길 교통정체가 예상돼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 반포동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밤사이 한강 수위가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잠수교는 차량과 보행자 모두 통행이 금지됐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굵은 비가 이어지면서 서울 한강 수위는 6.4m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부터 잠수교 일대 한강 수위는 6.2m에 도달해 차량 통행 기준에 도달했는데요. 앞서 새벽 2시 이후로 보행로도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현재 한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팔당댐이 초당 7,5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숨은 15개 중 10개를 열고 물을 내뿜고 있어 앞으로도 수위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주요 도로도 통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서울 탄천 대곡교에 새벽 5시부터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한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중랑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 동부간선도로는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전체 구간이 통제됐는데요.
내부 순환로 마장 램프에서 성동 분기점과 사근 진입 램프 등도 새벽 4시부터 전면 통제됐고 서울 불광천길 진상교 하부도로와 양재천교 하부도로 역시 양방향이 통제돼 운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어제 저녁 9시부터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가장 많이 비가 온 곳은 서울 노원구와 경기 남영주 등으로 어제 0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190mm 안팎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등에 시간당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내일까지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서울 사당역과 강남역에서는 맨홀에 물이 역류하며 도로가 침수되기도 했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구멍이 뚫린 도로 등에서는 특히 출근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상가에서는 바닥에서 물이 차오르거나 하수가 역류할 경우 즉시 지상으로 대피해 주셔야 하고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은 빗물이 들어갈 경우 출입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중부지방도 호우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고 산림청도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올렸는데요. 전국적으로 추가 호우 피해가 없도록 미리 재난 알림 문자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강우 상황에 따라 추가 교통 통제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출근 전에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 등을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네, 수도권 등 중부 지역 집중호우로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험지역 거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심야에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젯밤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각 지자체 관계자와 호우 대처 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열어 심야 시간대에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통제와 주민 대피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밤새 내린 비로 출근길 불편이 우려된다며 침수된 도로의 신속 복구와 대중교통 배차 간격 단축, 교통정보 실시간 안내 등으로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집중호우로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빗물이 집에 들어올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를 내리고 외출했을 때는 전기가 흐르는 시설물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감전사고 대비 요령을 이어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물이 몸에 닿으면 평소보다 20배가량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질 때는 감전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집니다. 보통 반지 하나 지상 1층부터 물이 들어차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은 현관 앞이나 벽에 있는 누전 차단기를 내리는 겁니다.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도 잊어선 안 됩니다. 단, 반드시 고무장갑을 끼고 작업해야 감전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3명 중에 1명꼴로 장마철에 감전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팎에 노출된 전선의 피복 상태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물을 퍼낼 때도 고무장화를 신어야 안전하고 물이 빠졌다고 바로 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쓰면 위험합니다. 집중호우 예보가 있거나 거리가 물에 잠긴 경우 가능한 한 외출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밖에 나가야 한다면 쓰러진 가로등이나 신호등은 멀리 피해가야 합니다. 빗물이 이제 많이 고이는 이제 맨홀 쪽이라든가 뭐 상가의 여러 가지 입간판 이런 곳들도 실제로 이제 전기가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접촉을 좀 피하고. 감전된 사람이 있어도 직접 신체에 손을 대서 도와줬다간 2차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고무장갑이나 목재처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를 이용해 사고당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게 현명합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장마철이나 폭우가 내릴 때 낙뢰로 인한 피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낙뢰가 칠 땐 뾰족하고 긴 물건을 내려두고 젠걸음으로 실내로 이동하는 게 안전합니다. 김승환 기자가 주의할 점을 설명해드립니다. 우산을 쓴 마네킹과 쓰지 않은 마네킹을 세워두고 인공 낙뢰를 생성해봤습니다. 낙뢰는 우산을 쓴 마네킹으로 향합니다. 또 뾰족한 물건을 들거나 상대적으로 키가 큰 쪽도 낙뢰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낙뢰가 칠 때 우산이나 낚싯대처럼 뾰족하고 긴 물건을 들고 있는 걸 피해야 합니다. 나무나 전봇대 근처에 머무르거나 드넓은 평야, 고지대에 서 있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
가장 좋은 건 건물이나 자동차 등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도 큰 보폭이 아닌 젠걸음으로 서둘러 이동하는 게 안전합니다. 주변에 산이라든가 나무에 건물에 섰다. 땅으로 이제 낙뢰 전류가 퍼지는데 오른발 왼발이라든가 전압 차이가 생기는데 그 전압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보폭을 작게씩 가는 게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 3만 6천여 회 가운데 90%는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계절이지만 천둥이 몰아칠 때는 되도록 실내에 머무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대피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발을 붙인 채 앉아 있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한국과 중국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입 재개 압박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12년 만입니다. On our side, the European Union side, we agreed to lift the remaining restrictive import measures that were linked to the Fukushima accident. 규제가 없어지면 EU가 수입하는 후쿠시마현의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의 죽순 등 10개 현의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일본의 다른 현도 규제를 받는 10개 현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했다는 증명서를 안 내도 됩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개 회원국이 모두 합의한 과학적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aken this decision based on science and based on the proof of evidence and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EU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를 환영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공동기자회견에 나선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EU가日本産食品輸入規制の撤廃を決定したことは被災地の復興を大きく後押しするものであり、日本政府として高く評価し、そして歓迎いたします。 일본은 스위스와 노르웨이 등 EU 비회원국도 EU를 따를 것으로 보고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와 지역이 12개에서 7개로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U에 앞서 미국은 2021년, 영국은 지난해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등 아직 전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일본이 수입 재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등 8개 현은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그 외 다른 현에 대해선 수입할 때마다 전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탐지되면 17개 핵종에 대해 추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오염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중국은 방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아세안 장관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규탄 성명을 내놨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2개월 만에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두 장관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언급했던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공유와 기준치 초과 시 방류 중단 등의 조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야시 장관은 IAEA의 검토를 받으며 모니터링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해양 방류 시점 언급이나 수산물 수입 재개 등의 요구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일과 함께 참석한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더 많은 국가가 참가하는 ARF 회의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대립각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규탄 성명을 내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깊이 경악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북한의 중도적이거나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일부 아세안 국가가 북한 도발 하루 만에 규탄 성명에 동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ARF 의장 성명에도 대북 규탄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참가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는 최선희 외무상 대신 안광일 주 아세안 대사가 참석하는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성명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북한이 5년 반 만에 안보리 무대에서 공개 발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중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가 현재 진행 중인가요? 네, 북한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는 잠시 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안보리가 개최된 건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였는데 첫 안건인 남수단 문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2시간째 남수단 현안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긴급회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소집 요구로 열리게 됐습니다. 지난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한 데 따른 겁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나라도 이해 당사국 차원에서 회의 소집을 함께 요구했고 황중국 유엔 대사가 회의에도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회의에 북한 대표가 안보리 공개 발언에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유엔 대표부가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을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이후 5년 반 만에 북한이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는 겁니다. 2017년 당시에는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안이 결의될 때라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5년 전과 지금이 다른 점은 중국과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이 북한 편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북한이 공개 발언에서 미국 정찰기의 공해상 비행과 또 전략 핵잠수함의 전개 등을 트집 잡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 사격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결국 안보리 회의에서 제재안 결의나 공동성명 채택은 이번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나라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따로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화성 18형은 다탄두 ICBM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돼 왔는데요. 지난 4월에 발사한 것보다 성능이 더 고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일 정점 고도가 지난번보다 배 이상 높아졌고 비행 시간도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김문경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이번에 발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은 성능이 개선된 것이 눈에 띕니다. 미사일 정점 고도가 6,648km에 달했는데 지난 4월 1차 발사 때보다 2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속도를 줄이며 조심스럽게 2단 분리를 진행했던 1차 발사 때와 달리 정상 속도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단분리가 이루어진 것이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상당히 의도적으로 아마 이제 비행을 그렇게 했던 거고 속도도 줄인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도도 줄인 거고 이번에는 이제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 화성 18형은 탄두부에 핵탄두 여러 개를 탑재하는 다탄두 ICBM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시험 발사가 한두 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동식 발사 차량 테를 이용한 기습 발사 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1시간 14분이라는 역대 최장의 비행 시간을 기록하면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과시했습니다. 부질없는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 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재삼 확언하셨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정찰 비행과 전략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한미 핵협의 그룹 출범 등을 거론하며 화성 18형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이번에 확인된 미사일 성능을 볼 때 핵무기 고도화 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빌미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더 강화된 ICBM 화성 18형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자축하면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정찰위성 발사는 7월 27일 정정협정 기념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무기 추가 수출도 논의했는데 두다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를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박소정 기자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부부가 환한 얼굴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합니다. 14년 만에 한국 대통령 공식 방문에 환영식은 의장대 사열을 포함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85분 정상회담을 마친 두 정상. 정부 간 협력 양해각서 3가지를 체결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인프라를 포함해 재건 사업 협력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하였습니다.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최대 1조 달러 투입이 예상돼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재건 사업 마셜 플랜에 버금가는 규모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폴란드 방문에 국내 건설사와 IT 기업, 수출입은행까지 경제사절단 89명이 동행한 이유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방위산업 수출 계약을 맺은 두 나라. 이번 회담에서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을 협의했는데 두다 대통령은 한국 무기를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Nowoczesny sprzęt obronny dla naszych żołnierzy w Korei, ale że przede wszystkim także ten sprzęt będzie produkowany w Polsce. Na tym bardzo nam zależy. 두 정상은 또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도외시한 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노동자 파견과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독립을 위해 전사한 이들이 묻힌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오후 기마대 호의를 받으며 무명용사의 묘에 도착해 군악대 애국가 연주 이후 참배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과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양국 5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교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고 두다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폴란드 최고 훈장으로 우방국 국가 원수에게 주는 흰 독수리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정부 여당의 실업급여 삭감 방침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안전성 검증이 적절한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일에서 버는 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삭감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도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당과 저임금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야당의 견해가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의는 지난해 5월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설계회사는 자연보호와 교통량,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대안을 내놨다며 모든 건 기술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자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와 용역 계약을 맺고 2달 뒤인 5월 착수 보고를 하며 현재 대한노선과 유사한 강상면을 종점으로 바꾸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대안의 양평 JCT를 결정하게 된 기략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업체가 종점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상수원 보호구역과 철새 도래지 등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생태 자연도 우수한 지역들을 관통으로 하고 있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대로 갔을 경우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둘째, 강하 나들목 설치 여건입니다. 양평 주민들의 요구대로라면 기존 원안에는 없던 나들목이 들어서야 하는데 원안과 양평군이 제시한 노선 모두 설치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양평군이 요구했던 나들목 설치 예정지는 도로 폭이 비교적 좁고 구불구불한 데다 한 면은 산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셋째, 주민들의 민원 등 분기점이 들어서기에 적절하지 않은 원안 종점 인근 주변 환경입니다. 하천을 끼고 양 옆에 민가가 위치해 있고 그 위에 도로가 하나 지나갑니다. 원안대로라면 이 도로를 연결해 양편 분기점을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인근 마을 770여 가구는 분기점이 들어설 경우 소음과 분진 피해가 심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데 이거를 원안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좋을지는 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희는 아니라 이거 저희 동네는 저희한테만 고통만 감수하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와 더불어 적은 교통량까지 설계업체는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술적 판단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했을 때 이 위치보다는 그런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게 기술자로서의 생각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종점 변경 과정에 외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등 여당 국토위원들은 오늘 오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을 방문해 나들목과 분기점 설치가 어려운 이유 등을 살펴보고 주민 의견도 직접 들을 계획입니다. 반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의료 현장의 차질이 오늘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는 파업 2일차인 오늘 세종에서 전국 거점 파업을, 서울 등에서는 지역별 투쟁을 이어갑니다. 보건노조는 오늘 낮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과 서울 광화문 일대, 부산역 광장,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조합원이 집결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벌입니다. 노조는 오늘까지 산별 총파업 요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 소방서장이 관용차와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소식 엊그제 저희가 비중 있게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논란의 소방서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해당 서장의 직속 부하였던 소방관들이 맡았던 것으로 확인돼 조직 내부에서 감찰의 적절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용차를 부당하게 쓴 정황이 드러난 김모 진안 소방서장. 취재 결과 조사에 참여한 감찰팀장 등 2명은 김 서장이 보안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직속 부하 직원들로 확인됐습니다. 2사람 모두 당시 관용차와 예산 관리를 담당하는 소방행정과 소속이었습니다. 감찰 범위에 김 서장의 보안서장 시절 비위도 포함된 만큼 이들은 과거 자신이 했던 업무를 이번엔 조사관으로서 다시 들여다본 겁니다.
소방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감찰부서 총책임자는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입니다. 규정에 그게 세력 사이에 있고 그러진 않으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어제처럼만. 소방청 훈령에 따라 감찰관은 직무 수행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을 때 부서장에게 조사 회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징계 요구라는 결과를 떠나 조사 과정 자체가 위법했다고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소방은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YTN이 제기한 김 서장의 업무 추진비 사적 이용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시작하겠다며 이번 추가 조사에선 감찰팀장 등 2사람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소방서장급 간부 4명이 갑질이나 사적 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감찰 대상이 된 전북소방본부. 끊이지 않는 고위 간부들의 비위를 뿌리 뽑을 자정 의지가 소방에 과연 있는지 그 진정성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수도권의 호우경보가 오늘 오전 5시부터 호우주의보로 대치됐습니다. 하지만 충청과 호남 지방은 호우경보 속에 내일까지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가 예고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비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어제부터 전국 곳곳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비구름이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은 빗줄기가 다소 잦아든 모습인데요. 하지만 밤사이 이미 많은 비가 내린 탓에 한강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요. 조금 전 잠수교의 통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출근길 많은 교통 불편이 우려되고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평소보다 여유를 두고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지방은 비구름의 영향권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보라색의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시간당 6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충청과 호남 서부에는 여전히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비구름의 이동에 따라서 그 밖의 남부지방에도 호우특보가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이미 호우가 쏟아진 데다가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북 청주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 중이고요. 경기도 안성과 전북 김제 등 곳곳으로 산사태 주의보가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강한 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모레까지 시간당 8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충청과 전북에는 시간당 최고 100mm의 극한 호우가 예고됐는데요. 이 지역에는 내일까지 300mm 이상, 경북 북부 내륙에도 250mm가 넘는 호우가 집중되겠고 경기 남부와 강원, 호남에도 최고 200mm, 서울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해안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어들고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중랑천 수위가 불어나면서 오늘 새벽 4시 10분부터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수 분기점 사이 구간이 양방향 전면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순환로 마장램프에서 성동분기점 구간도 양방향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 4시 50분부터는 한강 수위가 6.2m를 넘어서면서 한강 잠수교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한강 수위가 5.5m 이상이면 보행로가, 또 6.2m부터는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이 밖에 서울 불광천길 증산교 하부도로와 양재천로 영동 1교 및 양재천교 하부도로 양방향 역시 인근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해 오늘 새벽부터 통제된 상황입니다. 한강 홍수 통제소는 오늘 새벽 5시부터 서울 탄천의 대곡교 수위가 계속 상승해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고 단계 위기경보가 내려질 만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주택 인근 축대가 무너졌고 반지하 주택에 빗물 3톤이 쏟아져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보도에 유서연 기자입니다. 가파른 언덕 축대 아래로 돌무더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고 현장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공무원들은 경광봉을 흔들며 접근을 막습니다. 서울 홍제천 옆 주택가 인근 낡은 축대가 비에 무너진 건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수십 년 된 석축 아래쪽이 3.5m 정도 무너지면서 안에 있던 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급한 대로 빗물이라도 더 흘러들지 않게 파란 방수포를 덮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구청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주민 20세대 모두 46명을 인근 모텔 등으로 나눠 대피시켰습니다. 도로 주변에는 혹시 안전조치를 했지만은 또 추가적인 침하가 또 발생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을 금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판까지 모조리 드러낸 집에서 소방대원들이 연신 배수 작업을 벌입니다.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연립빌라 반지하 주택에 폭우로 물이 3톤 넘게 들어찬 겁니다. 홀로 살던 60대 남성은 인근 동사무소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물이 차니까 저희가 몇 번 출동해서 배수를 해주고 도저히 안 돼서 시청하고 협의해서 이제 동사무소 쪽으로 이동을 시키신 거죠. 빗길 차량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대전 하기동 당진 영덕고속도로 유성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승합차가 빗길에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잠시 뒤 새벽 0시 반에는 경기 부천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겨우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불과 20분 뒤 이번엔 3.5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3개 차로가 1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나무 등이 쓰러지거나 산사태 피해 역시 속출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을 건드려 아파트 41세대에 2시간 정도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차를 돌리는 순간 뻥 터지면서 그 빛이 엄청 밝아서 대낮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정전이 딱 됐는데 서울 가양동에서 비바람에 쓰러진 가로수가 편도 3차선 도로를 막으면서 인근 교통에 15분 정도 차질이 빚어지는가 하면 지난 9일 300톤 넘는 토사가 무너져 내렸던 강원 정선군 세대 피암터널에서는 그 뒤 크고 작은 산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선군 측이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하면서 별다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복구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밤사이 저희 YTN에 많은 제보 영상 보내주셨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고 계신 곳은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의 안양천 안일교의 모습입니다. 높은 곳에서 시청자께서 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눈에 봐도 유속이 굉장히 좀 빠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도로까지 잠기진 않았지만 지금 산책로, 둔치 산책로까지 침수되기 시작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리 안일교 밑에 쪽에 보면 다리 기둥 턱 밑까지 지금
물이 차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 8시쯤 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인근 상황이 담긴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좀 첨벙될 정도로 잠긴 상태인데요. 그 위를 차량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량의 바퀴 바닥이 물에 잠길 정도로 물이 찼지만 다행히 인도는 가까스레 잠기진 않았습니다. 영상을 보내주신 제보자는 가장 오른쪽 차선에 물에 잠겨서 바퀴의 절반쯤까지 물이 차올랐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네, 지금 보시고 계신 곳은 서울 휘경동 중랑천 중랑교 인근의 침수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흙탕물이 많이 불어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지만 둔치는 아직은 잠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산책로 일부가 물에 잠겼고 차들은 지금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보행자 통행은 제한이 됐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보 영상 많이 보내주시고요. 영상 통해서 함께 자세히 보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등 MOU 3건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재건 협력 양해각서에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개발 프로젝트 협력, 국토, 도시, 인프라 계획 협력, 공공 민간 기업 간 교류 촉진을 공동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오는 9월부터 한국과 폴란드 정부 간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사업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앞서 200억 달러에 달하는 5천여 개 재건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한 상태고 민간 차원에서 기업들이 추진하는 재건 사업 규모가 대략 320억 달러로 총 520억 달러에 달하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오는 17일부터 현장 감사에 들어갑니다. 감사원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1차, 다음 달 16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로 나누어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에 대한 실지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에 불거진 자녀 특혜 채용은 물론 선관위의 조직 인사 시스템 전반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감사주무부서는 행정안전감사국 행정안전 3과지만 감사원 내 모든 부서에서 인원을 파견받아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사에 이어 보험사까지 잇따라 방문하며 상생금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을 넘어 제2금융권에도 확산하겠다는 건데 선뜻 나서기엔 사정과 여건이 녹록지 않은 회사들은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닙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이복현 원장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화생명 본사를 찾았습니다. 한화생명에서 출시하는 2030 청년들을 위한 상생보험 상품과 취약계층 지원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한화생명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상생금융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보험 상품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중은행을 돌며 상생금융을 강조했던 이 원장의 발길이 최근 제2금융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카드사를 방문했는데 이에 발맞춰 우리카드가 2,200억 원, 현대카드가 뒤이어 6천억 원 규모의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뜻 나서기엔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드사의 경우 조달금리 급등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 금고 쪽에서 뱅크런이 우려돼서 시장의 채권을 대량으로 내놓는 바람에 여전체 금리가 4% 넘게 좀 급등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조달 관련해서 비용이 크게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보험사들도 난감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품 특성상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인하 지원이 쉽지 않은 데다 상품을 내놓아도 가입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대출 상품과 달리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에 가입하셔야 하고 취약계층만 감면하는 경우에는 같은 약관을 적용받는 계약자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정이 힘들다고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여력이 없는 회사까지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보험, 증권 등은 어떤 산업이라든가 상품 특성상 사실 저희가 일률적으로 그런 부탁을 드리거나 요구를 할 수는 없고 좀 여력이 없거나 내지는 회사의 어떤 포트폴리오 운영상 사실은 적절치 않은 회사에 그거를 강권하거나 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건 좀 그렇게. 하지만 선뜻 나서지 않을 경우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까 업계에 울며 겨자 먹기식 동참 행렬은 잇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에도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수 지표에 이어 수출입까지 빨간불이 켜졌는데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학사모를 쓰고 거리에 드러눕거나 아예 쓰레기통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대학 공부를 마친 뒤에도 일자리 없는 잉여의 처지를 표현한 우울한 졸업사진입니다. 전업자녀란 자조 섞인 말로 서로를 부르기 시작한 중국 청년들. 돈을 아끼려고 팔다 남은 음식을 싼 값에 사다 먹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店家把来不及售卖出去的临期食品再次打包，然后贩卖出成盲盒。我觉得蛮好的，因为它很环保，然后又很便宜嘛。 일상 회복 이후에도 꽉 막힌 현실에 지난달 중국의 내수 지표는 디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0%, 생산자 물가지수는 5.4% 감소한 겁니다. 수출과 수입도 각각 12.4%와 6.8%씩 줄어 2020년 2월 코로나19 발병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当前我国外贸确实有压力，有起伏，也有挑战，但道阻且长，行则将至。 경기 부양책이 시급하지만 제로 코로나 3년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 부채에 여력이 없습니다. 미국과 금리 불균형에 따른 위안화 가치 하락, 자금 유출 우려 때문에 통화 정책도 진퇴양난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염 아니면 폭우인 극단적 날씨 탓에 중국의 수력발전기지 스촨성은 올해도 생산용 전기 공급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我们将在用电高峰时段调整生产，从上午11点响应到晚上11点。 외국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간첩법 시행과 반도체 희귀금속 수출 통제 등 중앙 정치권은 거꾸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뒤늦게 시진핑 주석이 무역 투자 개방 확대를 주문하고 리창 총리가 기업 간담회에 나섰지만 수렁에 빠진 중국 경제를 건져내기엔 역부족이란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반란을 시도했던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수장에게 독극물로 암살될 가능성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핀란드 헬싱키에서 사울리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과 가진 공동회견에서 프리고진의 신병에 대한 질문에 그가 어떻게 될지는 신만이 안다며 지금 어디에 있고 무슨 교섭을 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프리고진이라면 먹는 것을 조심할 것이라며 메뉴를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의원은 중국과 북한 자본이 미군 기지 인근 땅을 매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이크 톰슨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법안은 핵심 기관 시설과 국가 안보 시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 등 아세안 관련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왕 위원에게 양국의 군사 등 소통 채널의 복원이 긴급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 초부터 미국에서 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아스피린이나 소화제처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식품의약청 FDA는 프랑스 제약업체 HRA 파마가 만든 피임약 오필에 대해 처방전 없는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사전티 임약이 판매되도록 승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FDA의 결정에 따라 HLI 파마의 모 회사 페리고는 다음 주에 우필의 가격을 공개하고 내년 1분기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한국계 배우들과 제작진이 대거 참여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미국 방송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 시상식에서 13개 후보에 올랐습니다. 미국 TV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지난 12일 발표한 에미상 후보 명단에 따르면 성난 사람들의 주연 배우 스티븐 연이 미니시리즈 부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른 것을 비롯해 이 드라마가 총 11개 부문 13개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스티븐 연은 나무주연상을 놓고 블랙버드의 테런 에저턴, 다머의 에반 피터스, 위어드, DR 얀코빅 스토리의 데니얼 레드클리프, 조지 앤 테미의 마이클 셰넌 등과 경쟁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6호선 열차에서 다른 승객의 토사물을 손수 치워 SNS에서 화제가 된 20대 청년 김모 씨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수여했습니다. 김 씨는 단지 가방에 물티슈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치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되는 마음뿐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